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37페이지 3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죠. 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좀 전 시간에는 뭐뭐 살펴봤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은 나중에 뭐 하는 데 필요하다? 거기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는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여기는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는지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뜬구름 잡는 비구속적 계획이 아니고 비구속적 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이다? 국민들에게 그 계획에 수립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국민들은 그 계획대로 따라줘야 되지 그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개발행위 같은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을 구속하는 게 구속적 계획의 성격을 갖는 거,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첫째, 도시군 관리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개념적인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어디에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란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및 보존에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등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아무거나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6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포함시킵니다. 뭐뭐 있죠?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이렇게 해보라 그랬었어. 다시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이란 이 6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요새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구닥다리 시험 문제죠. 요새는 어떻게 나죠? 기반시설의 변경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냅니다. 기반시설을 변경한다? 그것도 도시군 관리를 합니까? 예, 거기 설치, 정비 또는 개량 그랬잖아. 설치를 했다가 다시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들로 다 뭐를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하라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 딱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시험 문제 냅니다. 설치에 관한 거, 정비에 관한 거, 개량에 관한 거 이것도 다 뭐란다? 도시군 관리로 수립한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24회 때 시험 문제 냈던 거에 뭐라고 했었냐?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라고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었어요. 몇 회? 24회 시험 문제에서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라고 냈다는 얘기죠. 그럼 공원, 녹지, 유원지 같은 공간시설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럼 공간시설이 뭘까? 다시 교재 17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맨 앞에 17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11번에 아까 말했던 기반시설 있죠.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간시설이란 기반시설이 있고 거기 보니까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런 것들이 공간시설이란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 바로 이것도 뭐에 속한다? 기반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인 하나인 공간시설에 설치를 했으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반시설에 설치에 관한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이렇게 냈으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내지 그냥 기반시설에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로 수립한다 이렇게 안 냅니다. 그런 공간시설 이것도 기반시설이 하나구나 그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게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게 이렇게 내지 않고 그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게 또 하나 정비사업에 관한 게 이렇게 내지 않고
정비사업은 또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정비사업 있잖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세 가지를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정비사업이라 한다 했으니까 바로 시험 문제에서 그냥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 해도 맞는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 재개발 사업이란 말이 어디 들었습니까? 라고 따지면 뭘 한다? 정비사업이라는 속에 재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그렇게 써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따라서 그냥 정비사업 하고 나지 않고 정비사업의 하나의 종류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정비사업이라는 말을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첫 번째 나오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가 그럼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게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그럼 용도지역 하면 몇 가지가 있었죠? 총 21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아직도 그거 못 외우고 있으면 심각해요. 예, 용도지역의 종류 몇 가지? 총 21가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상공록부터 쭉 해서 21가지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이 21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바로 뭐죠?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럼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건 뭘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맞는 문장입니다. 시험 문제를 그렇게 응용해서 낸다는 얘기죠. 그럼 용도지역만 있습니까? 용도지구도 있잖아. 그죠? 용도지구. 예를 들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있고 예를 들면 개발진인 중에 아까 산업유통 개발진인지구 이건 용도지구잖아. 그런 산업유통 개발 진인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걸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이다. 이런 뜻이죠. 또 개도, 시, 수 맨 밑에 입지규제 채수구역까지 입자를 하나로 묶어서 용도구역이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채수구역. 그래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 이 5가지를 용도구역이라 했었고 이런 용도구역 지정 변경도 도시군 관리구를 하라는 거. 시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낼 수 있다는 거 조심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자체를 냈지만 요새는 다 응용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리고 변경도 예를 들면 여기가 뭐였었죠? 자연녹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맞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맞습니다. 왜요?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여기를 뭐라고 다시 여기가 녹지지역이었는데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자연녹지지역을 예를 들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뭘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법적 성격 해가지고 이건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니까 구속적 계획이다. 따라서 이 계획이 잘못 수립돼가지고 어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면 그 국민은 뭐 할 수 있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저한테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히니까 이 계획 좀 취소해 주세요. 라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요? 자, 행정쟁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공적인 목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한다면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손실보상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쟁송을 제기한다 해서 꼭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행정쟁송은 제기할 수 있다. 이 계획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쟁송은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보다 위에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야. 근데 그 밑에 잘못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요구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제일 위에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국가계획이라 그랬었고 그 밑에가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다시 무슨 계획 있죠? 도시군 계획 이렇게 정리하고
이 도시군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이렇게 나눴었죠. 그러면 어떤 거? 밑에 있는 이 도시군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부합하여야 한다. 예, 밑에 있는 도시군 계획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위에는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하라. 부합하라는 건 취지에 맞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도 위에 있는 도시군 계획에 역시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부합해야 된다.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에는 도시군에 서로 부합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거기 4번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취지에 부합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이 계획들이 위에 있는 상위 계획에 밑에 있는 계획이 위에 있는 상위 계획에 이게 부합하지 아니하면 우짤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부합해야 되는데 부합하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는 최고대빵인 누가? 국토교통장이에요. 자, 최고대빵이 누구죠? 국장입니다. 이 국장이 누구한테? 원래 이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수립권자들 보자.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ONLY 오직 누구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 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누구만 수립한다? 자기 관할 구역의 장들 오직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걸 관악의 장이라고 표현했었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 관악의 장들 이 자들이 원래는 도시군 기본을 뭐한다? 수립하는 수립권자입니다. 이 자들이 수립권자죠. 그 다음에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할 때 이반 절차하고 결정하는 결정 절차로 나눠져서 이반권자와 결정 절차로 구분합니다. 그때 이반권자는 원칙이 누구란다? 자기 관역의 장들 얘들이 원칙적인 이반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원칙적인 이반권자는 바로 자기 관역의 장들이 이반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예배는 이제 좀 이따 보고 자, 원칙은 하여튼 관역의 장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역의 장들이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를 입안한 것도 원래는 관역의 장들이 입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수립하거나 입안한 게 잘 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된 거죠. 위에 있는 상위계획에 맞지 않도록 밑에 있는 관리계획도 위에 있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면 당연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못된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들을 뭐 해야 되죠? 최고답바인 국장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얘들한테 수립권자한테 야 니들이 수립하거나 니들이 입안한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 관리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빨리 고쳐라 라고 뭐 한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최고답바인 국장이 밑에 있는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인 수립권자나 입안권자들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단다. 자, 조정 요구를 받은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는 조정 요구대로 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조정 요구대로 해가지고 다시 그 광역도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를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조정 요구를 받았으니까 그에 따라 이자들은 그걸 재검토해가지고 정비하여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저걸 다시 고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끝났어.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죠? 국토교통장이 이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요새 우리 김현민가 국토교통장관 일하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집값이나 끌어올리는 거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뭐 하여튼 부동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어쨌든 그 국장이 누구한테 서울특별시장 그죠? 박원순 시장한테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네가 이거 수립한 기본계획 관리계획 잘못됐으니까 위에 있는 계획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고쳐라 라고 조정을 요구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김현민 국장한테 뭐라 한다? 야 니까짓 게 뭔데 나보고 고치라 말아 니 맘대로 안 고쳐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더라.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조정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단이 직접 지가 입안하고 지가 결정하는 예외에 여기 누가 들어있다? 국토교통이 들어있습니다. 그때는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국토교통이 자기가 직접 입안하고 자기가 입안한 건 결정도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가 입안해서 지가 국장이 직접 결정해서 지가 고쳐버리면 된다. 그게 좀 있으면 뒤에서 다
다시 넘어갑니다. 일단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계획의 차등적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데 차등적으로 위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계획의 상세 정도나 또는 기반시설의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어디하고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이라는 이 말을 조심합니다. 도시 및 농산 어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도시하고 어디하고 나누라는 얘기야? 시골인 농산 어촌하고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기반시설은 얼마나 설치할 것인지 종류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똑같을까? 도시하고 농산 어촌 지역은 다르게 할까?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되고 기반시설의 종류도 다양하게 들어갈 겁니다. 반면에 농산 어촌 지역은 그런 계획도 너무 세부적으로 수립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 기반시설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산 어촌 지역에서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그런 계획의 상세 정도나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종류 등에 관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들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맨 앞에 법적 성격과 관련된 건 거기까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 하는 게죠? 수립하는 수립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성격이고 수립하는 절차로 가자. 근데 수립 절차는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와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로 구분된다. 이렇게 무슨 절차?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와 확정짓는 결정 절차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럼 입안 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누가 나온다? 누가 입안하지? 아까 입안권자. 당연히 그 도시군을 입안하는 입안권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하죠?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결국 누가 입안한다? 특광, 특시특도, 시장, 운수. 자기 관할구역의 자기가 도시군 관리를 입안하는 거 그게 원칙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무주관에 올라가지 말고 이 계획의 성격을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자기 관할의 장들인 이자들이 결국 입안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럼 예외적으로 또 누가 입안할 수 있을까? 예외. 자, 최고대빵 누가 있죠? 특광, 특시도 시장운수에 안 들어가는 자 누가 있죠? 국장. 최고대빵인 국장이 있습니다. 한 명 더 있어요. 관할구역의 장에 속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죠? 시장운수 위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도지사잖아. 시장운수 위에 도지사 있죠? 이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관할구역의 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기본강의 제대로 공부하신 거고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아직 기본강의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왜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장으로 보지 않는다? 자,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았었죠? 관할구역이란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당한 구역을 관할구역이라 한다. 그랬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관할구역? 너무 넓어단데 너무 좁아단데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당한 구역. 그래서 원칙은 뭘 말하죠? 바로 특광, 특시, 특도 이렇게 넘어가는 죠. 이게 원래 관할구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도는 너무 넓다 그랬습니다. 경기도 보십시오. 저 위에서부터 저 어디까지 안성, 평택까지 거기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서울시를 가운데다 포함해가지고 경기도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결국 서울시는 하나의 섬이죠. 경기도라는 하나의 바다 안에 섬이 떠있는 게 이게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뭐 경기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도를 갖다가 관할구역으로 하기에는 너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를 쪼개가지고 시, 군 이걸 관할구역으로 보고 그 관할구역의 장은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장이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장이 아니라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대빵인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군수 위에 있는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예외적으로 국장이 위반하나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중에 시험 문제가 잘 나는 게 바로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사유가 있더라.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뭐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때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뭐가 관련된 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는 것 최고대빵이 국장이 합니다. 왜 그러죠?
자, 이 국가계획이라는 건 누가 수립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 기본강의할 때 했었는데 국가계획하면 뭐가 떠오른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국가계획이다. 따라서 국가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가 수립할 것?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답니다. 그럼 중앙행정기관 하면 어딜 말이죠? 장관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둘 중에 하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면 그게 국가계획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립권자가 장관이다 보니까 그 장관이 수립한 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같은 장관이 국토교통부장이 위반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 때는 거의가 국장이 관련해요. 실제 그래갖고. 근데 두 번째는 뭐죠? 둘 이상의 어디에 거쳐서 시도에 거쳐. 시군 하면 틀려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서. 따라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서 뭘 한답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지정할 때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뭘 한다? 도시군 권력을 하는데 그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려고 한답니다. 그때는 누가 위반할 수 있다?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작년에 재정 시험 문제 났던 거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그 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게 뭐뭐 있었죠? 사업. 아까 그 옆 페이지 38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사업하니까 무슨 사업이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게 이거 나왔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업. 그럼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었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는 사업이 있었잖아.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게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같은 거. 이거 바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그게 바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들이라 이 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뭐라죠? 도시군 계획 사업.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인 이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어디서 벌어진단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시행된다면 말입니다. 그때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둘 이상의 시도가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칠 때 경기도 연천군 옆에 있는 의정부시라고 이렇게 한단다. 그때는 누가 할까요? 같은 경기도에 속해 있으니까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권자가 되는 거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아까 말한 세 가지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 도시군 관리구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위반은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가 또 뭘까? 아까 위에서 했었어.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부합하지 않으면 최고대빵인 국장이 이 특광, 특시특도 시장 운수인 관할계장들에게 고쳐라라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조정 요구에 얘들이 응하더라, 응하지 아니하더라.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그때는 열받은 누가? 국장이 자기가 직접 그 도시군 관리를 자기가 위반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내용. 아셨죠?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위반에 제한해가지고 위반 제한에 관한 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항상 시험 문제 몇 순위? 0순위. 따라서 기본 강의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들었었고 시험 문제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게 위반의 제한이다. 라는 건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데 심화 강의에서 봐야 되는 건 기본 강의에서 설명했던 건 다 정리해야 돼. 근데 그중에 빠졌던 게 40페이지에 바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련된 위반 제한. 여기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위반을 제한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입안 제한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 같은 지역에서만 이런 규모로다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까지도 세부적으로 시험 문제 날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입안 제한은 매년 시험 문제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한 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요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가 지정 대상 지역이 어디랍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죠. 어디 다시 한번 자, 우리 용도지역을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가 무슨 지역? 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이렇게 나누죠.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쪼개진다? 다시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놓고 이 녹지지역을 다시 쪼개버리면 셋으로 나누죠. 무슨 지역? 여기 보전녹지지역이 있고 여기 생산녹지지역이 있고 여기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다시 쪼개면 셋으로 갈라지죠. 첫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 있는 거 보전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거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관이라고 쓰죠.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여기를 계획관리지역. 계관, 계획관리 이렇게 쓰죠. 그 중에 어디에만 이런 어디에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도시군 관리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건 몇 군데? 세 군데랍니다. 어디? 첫째, 자연녹지지역.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 세 번째,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요 세 군데만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빨갛게 표시하는 요 안에서만 요 안에 이제 빗금 쳐버려. 이렇게 빗금 치겠죠? 그럼 요 안에다가만 뭘 지정할 수 있단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걸 지정해달라고 여기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요 안에서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다만 일부 뭘 포함시킨다? 보전관리지역을 일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못하고 조금 더 이쪽으로 퍼지다 보니까 보전관리지역의 20% 범위 내에서 원칙이야. 그래서 20% 이하에서 포함시켜서 여기까지도 일부 포함시켜서 할 수는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20% 이상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게 내오지 마시고 원래는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일부 보전관리지역도 20% 범위 내에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정리하고 마십시오. 자, 더 깊이는 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단계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 동그라미 니은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자, 지정하려고 하는 대상 지역의 면적이 어디라냐?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정한다고 하자. 여기다 이렇게 여기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단다. 여기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으로 지정한단다. 또 여기다가도 산업유통개발진흥으로 지정한단다. 이렇게 지정할 때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거야. 그때 전체 면적에서 요 각각의 전체 면적에서 뭐가 차지하는 게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요 조건을 말합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각각의 전체 면적 중에서 5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현재 요 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게 이쪽이죠? 요게 전체 하얀 면적 중에서 요게 얼마 차지한다? 50% 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 범위가 더 넓으면 안 돼. 전체가 예를 들어서 1만 제곱미터라면 1만 제곱미터 중에서 거기 원래는 1만 제곱미터 중에서 요 계획관리지역에 포함하는 게 7천 제곱미터.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 포함하는 게 3천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걸쳐 있다면 그때 계획관리지역에 차지하는 요 면적이 여기가 100분의 50 이상이랍니다. 만약 이게 2만 제곱미터라면 이건 더 크니까 2만 제곱미터라면 그 중에 이쪽이 1만 3천 제곱미터, 이쪽 생산관리지역이 7천 제곱미터. 그러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1만 3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바로 여기가 면적이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100분의 50 이상이니까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을 여기를 전체를 여기다가 산업유통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거 이것도 됩니다. 따라서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전부가 계획관리지역 안에다가 산업유통 개발지역을 지정하나 이게 산업유 꼭 뭐 파란 거를 쓸 필요 없어. 이건 하얀 거를 내보니까 하얀 거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걸 이때는 어디다 지정해달라고? 계획관리지역 전부다가 아니면 자연녹지나 생산관리지역에 걸칠 수도 있는데 그때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게 적어도 100분의 50 이상이 이렇게 차지하도록 이렇게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이 면적들은 이 하얀 면적은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최대 3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포함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하지 말라.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만 이상 3만 미만의 범위 면적만 입안에 제한할 수 있지 5만 제곱미터 되는 면적을 산업유통개발지로 지정해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요 상한선은 최대는 1만 이상, 최저 1만 이상, 최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요 기억년 디귿 정도는 요 정도만 지금 있는 것만 기억하면 아마 심화 과정에서는 이거 더 이상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까지.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면 보충학습에서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운수란이란 보충학습 한번 보십시오. 41페이지 밑에 박스 속에 있는 거. 이것도 무슨 말일까? 그 개념 정리. 자, 원래는 아까 얘기해 보시죠. 누가 이방권자라 그랬죠? 원칙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의 이방권자입니다. 원칙이야.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또는 도지사가 이반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거는 뭐 갖고 따진 거죠? 원칙적인 이방권자, 예외적인 이방권자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쓰면 어떻게 쓸까? 이 자들을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하고 국장, 도지사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또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원칙적인 이방권자, 예외적인 이방권자 이렇게 풀이한 거고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높은 자부터 낮은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누구죠? 당연히 국토교통장관.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최고 높은 자 국장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잘 봐.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이 다섯 명.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이 5명을 뭐란다?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잖아. 아까 제가 첫 시간에 할 때 기초정리에서 행정조직의장 체계도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거기에 나오는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뭐란다? 저 사람을 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이게 시도사예요. 그러고 남는 게 뭐죠? 이제 시장군수.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만 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따라서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렇게 쓰면 이건 높은 자부터 낮은 순서대로 도시군관리의 이방권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원칙적인 이방권자, 예외적인 이방권자 이렇게 안 내버리고 그냥 한마디로 이 자들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관리의 이방권자다 해가지고 그냥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도시군관리의 이반하려면 이렇게 나면 그래도 맞는 문장이라는 거 저거랑 같은 뜻이라는 걸 그렇게 새겨들으라고 그 보충학습에 표시해 놓은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반 대상죠. 도시군 관리객은 원래 어디서 입안해야 될까? 당연히 자기 관할구의 장들이 원래 입안권자니까 자기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에서 입안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관리에 입안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옆에 있는 지역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할 수 있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가나라고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는 뭐 굳이 가번 나번을 뭐 굳이 애울 건 아니야. 상식적으로나 일정한 지역에는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 입안하려면 어떻게 되죠?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그거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면 어디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군 구역을 입안하면서 옆에는 어디를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 성남시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일부, 그럼 성남시의 전부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그때 입안할 때, 그때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원래 입안권자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면서 옆에 있는 것을 공동으로 입안한다? 그럼 누가 하고? 성남시를 포함하니까 서울특별시장하고 성남시장이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아니면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자가 자기가 하자. 그래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정한다.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공동 입안을 위한 협의 불성립 시라는 게 문제입니다. 서로가 야 우리 어떻게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입안할까? 안 된대. 지가 입안하겠대. 그래서 또 가위바위보 할까? 그것도 안 하겠답니다.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할래? 누군가 조정을 해주게 되죠. 그게 바로 42페이지에 나오는 심화학습 공동 입안을 위한 협의 불성립 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로 공동으로 입안하려는데 협의가 안 돼요. 그럼 누군가가 관여해 줘야 될 거냐? 누가 한답니까?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같은 도 내에서는 누가? 그때는 관할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줍니다. 야 네가 입안하라 라고. 야 같은 도 내가 경기도 내에서는 시장 군수들이 있겠죠? 그때는 시장 군수 중에 둘이 협의가 안 되면 야 무슨 시장 무슨 군수 네가 입안하라 하고 입안할 자를 지정하면 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안 된다? 최고대빵 국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해 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도 수립 기준, 항상 기준, 국토교통을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누가 결정권이야? 해양수산부가 아니니까 해양수산이 결정한다. 그건 예외고. 자, 입안 절차. 제일 먼저 뭐부터죠? 기초조사부터 합니다. 보세요. 기초조사, 주민의 옆 페이지 밑에 주민의 의견 청취, 다음 페이지 지방의 의견 청취. 즉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입안하는 절차는 입안 절차 3단계 거칩니다.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기주지라는 걸 거쳐서 입안이라는 게 완성됩니다. 그래서 기주지입이라고 썼는데 4단계가 아니에요.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으면 입안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기초조사, 주민들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그리고 입안이 완성됐죠. 기주지입이라는 요 기주지 3단계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해봅니다. 그때 요 기초조사할 때 이제 거기 시험 문제 또 잘 나는 거야. 기초조사할 때 뭐 거칩니까? 거기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란 3단계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2단계에 있었죠. 뭐 거쳤었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거치는 게 원칙이고, 다만 5년 이내,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 그런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거쳤다면 생략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세 가지입니다. 환경성 검토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 세 가지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맨 밑에 쪽에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27회 때도 시험 문제는 썼고 상당히 자주 나요. 사실은 어려운 건데 심화국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 바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조사 전부 배제, 전부 생략이 나오죠. 전부 안 해도 돼.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가나다라 마바 몇 가지? 6가지죠. 이 6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기초조사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다 내도 됩니다. 반면에 옆 페이지 환경성 검토만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토지적성 평가만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만 빼고 나머지는 거쳐야 되는 경우, 이렇게 셋으로 또 예외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는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는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전부를 배제하는 것들, 첫 번째 가본 볼까요? 해당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는데 어디 되셨습니까? 도심지. 이때 도심지란 상업지역과 그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 그와 붙어있는 지역들, 거기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도심지라고 표현하고, 요번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하는데, 아까 용용 개도시소 기도정 지입할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그때 뭘 거쳐야 된다? 기초조사에서 원래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어디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답니까? 도심지에다 지정한답니다.
그때는 이 세 가지 한 기초조사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심지 하면 어떤 성격 같죠? 이미 개발이 된 지역. 그럼 이미 개발이 됐으니까 환경성 검토 별도로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개발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환경성 검토 다 거쳤다. 또 땅에 대한 지질 조사 이미 다 거쳤겠죠. 옛날에 했겠죠. 그러니까 토지작성 평가 안 한단다. 그 다음에 별도로 재해 취약선문서 뭐 산사태 같은 거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이미 건물이 다 들면서 땅도 다 이제 안전하게 다 다져놨을 거니까 그런 데는 세 가지를 다 생략할 수 있다. 도심지에 위치할 때. 두 번째,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는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말이 조금 어렵게 써놨어요. 표현이. 이게 쉽게 말하면 나대지 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직 건축물이 들어차지 않은 땅. 이게 나대지입니다. 맨 땅, 건물이 없는 땅. 이걸 나대지라고 하죠. 벗을 나자거든요. 우리 나체 사진할 때 나자인데 대지가 벗었다. 건물이 없다. 이걸 벗었다고 그래요. 그건 나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나대지라는 건 건물이 없는 건데 그게 전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아직 건물이 없는 게 몇 퍼센트다? 2% 미달하더라. 2%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98%를 넘어서는 이미 건물들이 들어차 있고 아직 건물이 안 들어찬 건 100개 중에 2개도 안 되는 땅만 아직 건물이 들어차지 않았다. 나대지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98%가 개발이 됐고 아직 건물 안 진 건 2%도 미달된다. 2%도 안 된다면 전반적으로는 아까 도심지와 큰 차이가 없죠. 거의 개발이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는 기초수사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이렇게 개발되는 동안 수많은 기초수사를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또 세 번째, 빼버려도 돼. 세 번째 건 보지 말고 네 번째,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라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 끝에 게 중요해요. 자, 도로를 내는데 도로 너비가 얼마 된다? 12m 이상 되는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는 뭐 해도 좋다? 기초조사 생략해도 된대. 그럼 거꾸로 도로 폭이 12m 이상 되는 도로 설치 계획이 있을 때는 그 도로를 12m 이상 된다는 건 큰 도로를 낸다는 얘기잖아. 그때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12m 되는 그런 이상 되는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만은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말이야. 또 옆에 보면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란다. 아까 설명했는데 여기가 뭐 수립돼서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고 그 안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 규정됐습니다. 근데 이 용도지구를 뭐 하고 싶어?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적용되던 건축 제한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한마디로 건축 제한을 뭐로다 대체한다?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할 때는 따로 기초조사 한다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로 내겠다 해놓고 그 도시군 계획 결정을 뭔다? 해제한답니다. 안 되겠다. 그때는 지정 절차와 결정 절차는 동일하다고 그랬잖아. 아까 지정 절차와 결정 절차는 동일한데 그렇게 도로를 내겠다고 할 때는 도로 내는 것과 관련된 기초조사를 하고 도시군관리를 위반해야 되겠지만 그거 안 되겠다라고 해제한다면 도로 내겠다는 거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기초조사 또 합니까? 만들 것도 아닌데 무슨 기초조사를 또 합니까? 그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돼 있던 걸 뭐 하려고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도로 만들겠다, 공원 조성했다, 학교 짓겠다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있었는데 그걸 뭐 한단다? 안 만들겠다고, 도로 안 만들겠다고 해제할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것이 기초조사 전부 해제와 관련된 거고 그 밖에 토지적성 평가에서 적용만 해제하는 건 나, 타, 마, 파 네 가지만 피셨어요. 나, 타, 마, 파 그것이 토지적성 평가만 이제 배제할 수 있는 거, 그건 생략할 수 있는 사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했잖아. 근데 주민들의 의견 들으랍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왜? 주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면서 주민들 모르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다 도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귀한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도시군 관리기관에 반영해야 된다. 예,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반영해야 한다. 그건 당연한 소리죠. 타당하다고 인정해놓고도 반영 안 하면 놀부심부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한 소리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검토 결과 통보 나오죠.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요. 그 결과를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들어왔잖아. 그 검토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의견 청취 생략,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될까? 첫 번째는 상식적인 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하는 상. 자,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하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걸 열람시킬 수 있습니까? 거기다 1급 비밀이라고 써놓고 2급 비밀이라고 써놓고 주민들 보고 봐라라고 하면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근데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 왜?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면사항 해놓고 대통령적 경면사항에 또 저기 대통령의 시행을 찾아보면 한참 나옵니다. 그 많은 거 다 외울 수가 없어. 최근에 시험 문제 냈던 것만 봅니다. 24회 때, 26회 때 시험 문제 냈던 게 바로 43페이지 맨 밑에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거. 즉 대통령이 정하는 경면사항 중에서 어떤 거?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경우. 자, 도시지역을 줄임으로면서 도시지역에 줄어들면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변경이 온다면 그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는 건 따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용도 뭐를 하는 거? 도시지역을 축소시킴으로써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온다면 이거를 하기 위한 도시군을 위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24회 때하고 26회 때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겁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대통령이 정하는 경면변경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건 경면변경들인데 그것들은 다 외울 수는 없다. 되게 많은데 외울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십시오. 자, 지방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넘어가고 그 밑에 입안의 특례라는 게 나오죠. 그중에 1번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 26회 때 최근에 났었어요. 자, 입안의 특례가 뭐죠?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도시군 관리를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서울에서 저 춘천까지 가는 경춘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그 강 있잖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경치도 참 멋있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300년 만에 홍수가 와가지고 그 경춘선에 있던 그 옆에 있는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옆에 있는 도로를 싸그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즉 홍수가 범람하면서 도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도로가 없잖아. 새로 내야 되잖아. 근데 그 강이 언제 범람해가지고 이제 산자락까지 다 깎아가지고 더 이상 그 밑으로는 도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돌아가는 대체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경춘도로가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도로가 있었고 그 옆에 뭐 있었다? 여기가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 이제 물이 이제 강이 있었죠. 근데 요번에 300년 만에 홍수가 나가지고 강이 어디까지 있다? 여기 있는 도로를 싸그리 다 쓸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이쪽에다 다시 또 도로 낸다? 안 됩니다. 강물이 여기까지 불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산을 깎아서 도로 내기는 너무 가팔라가지고 여기를 깎아서 내기는 산사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쪽으로 못 내겠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있던 도로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산 뒤로 다 돌려야 되겠지. 이쪽에 있던 도로가 이렇게 있던 걸 산 뒤로 돌려가지고 저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는 사라져버렸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대체도로라는 걸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도로잖아. 도로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뭐 된다? 기반시설에 관한 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을 했잖아.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또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런 도로를 장차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왜요? 설마 경춘도로가 사라지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요새 같은 이변이 많이,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는 도로가 진짜로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도로는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야 되는데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도로 만들겠다는 장기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도시군 관계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때는 어떻게 된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계획에다 포함해서 수립을 하면서 실천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도시나 도시군을 먼저 수립하고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꺼번에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동그라미 2번은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으니까 2번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2번의 특례는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가 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2번과 관련된 게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나왔죠? 도시군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결정과 관련된 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으니까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쉬었다 합니다.